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어릴 적 무척이나 가난했어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저를 키우셨죠. 이른 새벽 어머니는 나무를 캐러 뒷산에 가곤 하셨습니다. 저는 자고 있다가 어머니가 나가고 나면 그제야 어기적거리며 일어나 방 안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밥상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상보를 걷어 올리면 매번 반찬은 똑같은 나물과 김치뿐이었죠. 가끔은 그게 싫어 안 먹고 가는 날엔 저녁 때 돌아온 어머니가 다 쉬어 꼬부라진 밥을 아깝다 하시며 물에 넣고 팔팔 끓여 저녁을 드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음식 쓰레기를 왜 먹느냐고 화를 내곤 했죠. 어머니는 이렇게 끓이면 다 괜찮다 하시며 맛만 좋다고 드시곤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셨습니다. 중학교 때는 가난한 어머니 때문에 내 삶이 비참하다고 생각했고,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해서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어려운 형편의 준비물을 잘 챙겨가지 못해 창피한 날들이 많았죠. 그래도 어머니께서 도시락만큼은 늘 챙겨주셨어요. 도시락을 깜빡하고 두고 온 어느 날, 일 나가셨던 어머니가 어찌 아셨는지 학교로 도시락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분명 본인은 굶어가며 일하시고 제게 저 도시락을 주기 위해 온 것이 분명했죠. 어머니는 사고로 절단된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추신 채 선생님께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시고는 저를 찾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왼손을 옷깃 속에 숨기며 오른손으로 도시락을 건네주셨어요. 평소 절 안 이쁘게 보던 부잣집 아들 현수가 너네 엄마 손 하나 없더라. 몰랐네. 너 병신 새낀거 라고 말하는데 그놈 주변에 있던 놈들은 뭐가 재밌는지 낄낄거리더군요. 눈앞에 번개가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그놈을 정신없이 패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달려와서 저를 말리셨고 그때서야 싸움이 끝났어요. 그날 제 어머니는 학교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그놈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비셨어요.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비비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하셨죠. 그 부잣집 아줌마는 아줌마, 우리 아들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불쌍한 척 미안하다고 하면 다예요. 종표 엄마가 장애인이라고 애 막 키우면 안 되지 라며 말하는데 어머니는 계속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어요. 결국엔 우리 어머니가 딱해 보여서 자기가 용서해주는 거라며 생색 아닌 생색을 내고는 일이 마무리되었고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봉사활동으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오히려 어머니께 큰 소리 치며 다시는 학교에 오지 마요.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요? 라며 어머니께 상처가 될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그래 알았다. 엄마가 이래서 미안하구나 라고 하시고는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공장에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기계에 물건이 끼어서 그걸 꺼내려고 올라갔다가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는 바람에 왼쪽 손목이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공장 일을 할 수 없어 산에 가서 나무를 캐다가 파셨다고 하셨죠. 저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하게 공부를 했고 어느 순간 저는 학교에서 1등을 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되자 저를 더는 무시하는 아이들이 없어졌고 현수만 저를 괴롭힐 뿐이었죠. 시험 전날 제 책상 위에 우유를 부어놓기도 하고 가방을 화장실 쓰레기통에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현수의 심한 장난에 아이들도 더는 현수를 곱게 보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현수는 그러한 시선을 의식했는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전 공부에 몰두할 수 있었고 좋은 성적으로 고3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저는 의대에 진학을 했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나무를 파셨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가던 날이었어요. 시장을 지나는데 어머니는 시장 귀퉁이에서 나무를 팔고 계셨죠. 옆 가게 떡집 아줌마가 종표 엄마, 옷 좀 하나 사 입어. 아들도 학비며 기숙사비며 다 나오는 의대에 갔다며. 이 추운 날씨에 그러다 감기 들겠어. 춥기는요, 괜찮아요. 전 우리 예비 의사 아들 생각만 하면 춥고 배고픈 건 아무렇지도 않네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해주려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라고 말하는데 어머니는 오들오들 떨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 또래쯤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어머니 앞으로 담요를 들고 가 무릎을 덮어주었어요. 그 여학생은 우리 동네에서 얼굴이 제일 예쁘기로 소문난 옷가게집 딸이었습니다. 현수도 그 여학생을 마음에 품었고 자주 옷가게에 들러 옷을 사가곤 했죠. 저도 그 여학생을 남몰래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뿐 그 여학생에게 말 한번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보잘것없는 내겐 누굴 좋아하는 마음도 사치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어머니께 그날 본 일을 이야기하며 그 아이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여학생에 대해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마른 기침을 하고 있으면 따뜻한 물을 떠다 주기도 하고 더운 여름엔 음료수와 부채를 쥐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이 절 알고 있다고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던 애라며 제 칭찬도 많이 했다더군요. 어머니와 그 여학생의 인연은 꽤나 오래된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캘 때 그 여학생이 좋아하는 나무를 캐어다 주곤 했다네요. 어머니와 이렇게 길게 얘기해 본 게 언제인지 그 여학생의 이야기로 저희 모자는 그날 밤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공중보건의로 일할 때 어머니를 뵙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니를 뵈러 시장에 가보니 옷가게 앞에 현수가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찾아왔더군요. 그녀는 현수의 고백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내심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현수네는 이 동네 유지였거든요. 가게에서 뛰쳐나오던 그녀는 절 보고 깜짝 놀란 듯 하더니 냅다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께 무슨 일이냐 물으니 수정이가 싫다는데 현수가 자꾸만 저렇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현수가 수정이를 찾아오는 게 싫은 눈치였죠. 그날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나무를 팔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는 손님마다 우리 아들이 의사라며 자랑하시고 저는 그런 말을 하시는 어머니를 말리곤 했네요. 어머니와 일찍 장사를 접고 자리를 일어나려는데 수정이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편지를 내밀더니 금세 가버리더군요. 어머니는 뭐라고 써있냐고 궁금해했지만 저는 왠지 부끄러운 마음에 편지를 얼른 주머니 속에 감추었어요. 편지는 그녀가 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찾아간 운동장에 그녀가 나와 있더군요. 어색하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수정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의 취미는 만화책 보기이며 현재 디자인을 전공해서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녀의 꿈은 동대문에 입점해서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에게 마음이 없는데 자꾸 찾아와서 난감하다며 아까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인 게 너무 창피하다고 했죠. 사실 저와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는데 내가 현수 보고 오해할까봐 용기 내어 저에게 편지를 준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마도 그녀가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혼자서 설레며 좋아했네요. 그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날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를 뵈러 왔다는 핑계로 수정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공중보건의를 마칠 때쯤 수정이에게 고백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대하기 3개월 전부터 그녀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죠. 저는 제대 후 수정이를 찾아가 보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소식을 물었지만 어머니도 어느 날부턴가 수정이가 보이지 않는다며 걱정하셨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날 무렵
전공의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다는 콜을 받고 가보니 60대 아주머니가 다리가 심하게 골절되어 있었고 남자는 유리 파편에 얼굴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현수 어머니와 현수였어요. 그리고 그들 뒤로 들어온 환자를 보고 전 경악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바로 수정이었고 수정이는 만삭 상태에 임산부가 되어 있더군요. 현수의 어머니는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수정이는 아이를 잃어야 했죠. 현수는 얼굴에 붕대를 감은 채 수술 담당의에게 멀쩡한 어머니 다리를 잘랐다며 고성을 질렀고 자기 아기를 살려내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수정이 아이의 아빠는 다름 아닌 현수였던 거죠. 현수는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종표야, 너 종표 맞지? 내가 너한테 그동안 못된 게 군 거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 다리 좀 다시 붙여주라. 응? 내가 이렇게 빌게. 라며 울부짖는데 이전 일이 떠올라 만감이 교차하며 저도 마음이 무척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정이었어요. 수정이는 자궁이 파열되어 더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아기를 잃은 수정이는 매일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수정이의 병실을 방문했어요. 수정이는 말이 없었고 창밖에 나무에 낙엽이 지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녀가 평소 좋아하던 꽃을 매일 사서 그녀의 병실에 꽂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퇴원하기 전날 제 연락처를 손에 꼭 쥐어주며 힘들 때 꼭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녀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를 찾아뵈러 간 날이었어요. 수정이네 옷가게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엔 수정이의 어머니 앞에 현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아니, 멀쩡한 애 임신시켜서 데려가 놓고 혼인신고도 못하게 하더니 이제 나이 못 갖는다니까 내쫓은 게 누군데 그래? 자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장모님 죄송합니다. 수정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누가 자네 장모야? 우리 수정이 자네 엄마한테 그만큼 시달리게 했으면 이제 우리 수정이 좀 그만 괴롭혀. 자네랑 혼인신고 안 한 건 불행 중 다행일세. 수정이의 어머니는 현수에게 물을 한 바가지 뿌리고는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수가 떠난 후 저는 수정이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인사를 드리고 수정이 소식을 여쭈니 수정이는 서울에 자리를 잡고 회사에 취업했다고 했죠. 저에게 수정이의 연락처를 쥐어주며 연락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 늘 감사하다는 말을 덧붙이셨어요.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왜 저희 어머니께 감사하느냐 여쭈니 수정이 어머니는 제가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어머니와 수정이 어머니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에 저와 수정이를 공장에 데려간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와 수정이가 공장 기계에 올라간 걸 뒤늦게 발견한 저희 어머니가 기계가 작동하기 직전에 몸을 날리셨고 저희 둘은 무사했지만 어머니는 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신 거라고 하셨죠. 수정이에겐 이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려주어서 수정이가 제 어머니를 각별하게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옷가게를 나와 어머니가 앉아 계신 시장터로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어머니가 잘 보이지도 않았죠. 어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손 그렇게 되신 거. 전 그것도 모르고 학교 다닐 때 어머니 창피하다고 말하기나 하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도 눈물 지으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가 살아오신 인생을 돌아보며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지 생각하니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네가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마울 뿐이다 하시며 이제 예쁜 색시 데려와서 네가 장가만 가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어머니가 보기엔 수정이보다 예쁜 아이는 본 적이 없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저는 서울로 올라가 수정이에게 연락을 했고 그녀와 만났습니다. 수정이는 과거는 묻어두고 그동안 그토록 하고 싶던 디자인 일을 즐겁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늦은 고백을 했지만 수정이는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자신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칠 수 없다며 거절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매일 찾아가 청혼을 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수정이의 계속되는 거절에 힘들어하는 절 보시고는 직접 수정이를 찾아가셨어요. 수정아, 네가 아줌마 소원 하나 들어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아줌마 소원 생겼는데 들어볼래? 우리 종표가 우리 예쁜 수정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줌마 소원이야. 들어줄 수 있겠니?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로는 그날 수정이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제 아내가 되었고 지금은 딩크족 부부로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현순의 어머니는 조울증에 걸려 길에서 헛소리를 하는 걸 시장 사람들이 봤다고 했어요. 가족 사업을 하는 곳도 사정이 나빠져 부도가 났고 현수는 집을 나간 이후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사람 일이라는 게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인연이 닿을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합니다. 지금의 내 아내, 내 어머니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제 인생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진 곳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진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지요. 저희 세 가족은 정말 평범하게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의 경영기획팀에 취업을 하게 되어 직장인 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취업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평범했던 가정의 일상이 깨지는 듯 했지만 어머니도 이내 정신을 차리셨고 아버지가 하시던 철물점을 운영하시면서 3년의 시간이 지나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아버지께서 안 계신 삶에 적응해 나갔지요. 그 무렵 제가 다니는 회사에 기업 교육을 위해 교육 강사가 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당찬 모습에 반했고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녀의 강의에 경청하며 그녀의 질문에 엄청 큰 목소리로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난 후에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경영기획팀 김진수예요. 오늘 강연 너무 멋졌어요. 고맙습니다. 제일 열심히 들으셨던 분이시네요. 대답도 크게 하시고. 네, 오늘 강연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혹시 강사님이랑 좀 더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제 연락처 드려도 될까요? 강사님이 싫으시면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라며 수줍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에요. 주세요. 그녀는 예쁜 미소를 지어 보이며 흔쾌히 제 명함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핑계를 대며 그녀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녀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성격도 밝고 당찬데다가 마음씨도 따뜻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녀와 사귄 지 2년 만에 청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했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녀와 같이 살며 이 세상의 행복은 제가 다 누리는 기분이었죠. 여느 신혼부부들처럼 일이 끝난 후엔 같이 데이트도 하고 맛집도 다니면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늘 평화로울 것만 같았던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잘 정리정돈된 엑셀 파일을 열어보는데 모든 글자들이 휘어져 보였어요. 글자들이 지렁이처럼 기어다니는 느낌이 들었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바로 병원에 가보았습니다. 제가 간 안과에서는 제 눈을 살펴보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권해주더군요. 큰 병원에서는 저에게 황반변성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황반변성은 망막 중심부인 황반부에 변화가 생겨 시력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라고 했죠. 황반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시력이 감소하고 심하면 시력을 잃기도 하는 질환이라고 하더군요. 아직 황반변성에 대해 알려진 게 많지 않아 원인도 불명이고 이렇다 할 확실한 치료법도 없다고 했습니다. 고작 주사 몇 대로 약간 좋아지거나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군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는 앞으로의 일이 무척 걱정되었어요. 처음엔 아내에게 말을 할 수도 없었고 혼자서 몰래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사와 약물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고 아주 짧은 시간에 제 눈은 시력을 잃어갔어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건네주는 주스잔을 놓쳐서 컵을 깨던 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사실 눈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 나 황반변성이래.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당신한테 짐스러운 사람이 돼서 정말 미안해. 묵묵히 제 얘기를 듣던 아내는 여보, 그동안 나한테 말도 못하고 많이 힘들었겠다. 걱정하지 마. 우리 이 시련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우리 아직 젊잖아. 그리고 내가 당신 옆에 있잖아. 아내의 말에 없던 용기도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저는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자진 퇴사를 한 후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 눈은 한쪽 눈은 시력을 잃었고 나머지 한쪽 눈은 흐릿하게나마 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였죠. 하지만 마지막 희망이었던 제 한쪽 눈마저 시력을 잃었을 때 저는 더 이상의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어머니께 알렸고 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사시며 저를 돌봐주셨어요. 저는 어머니와 한 집에서 지내는 동안 매일 술을 마셨고 어머니도 그런 저를 말리지 못하셨습니다. 어느새 저는 폐인이 되어 있었고 매일 술에 절어 살다 보니 살이 뒤룩뒤룩 찐 한 마리의 돼지가 되어 있었죠. 저는 우울증이 심해져 아내의 어떠한 위로도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성격도 예민해져서 툭하면 아내에게 시비를 걸고 자격지심에 상처되는 말도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향수 냄새를 풍기며 출근하는 아내를 보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 나 이렇게 됐다고 바람 필 준비하는 거야? 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퇴근해서 돌아올 땐 아직 도망 안 갔네? 라며 비수를 날리기도 했죠. 그런 제 모습을 보던 어머니는 저에게 며느리 좀 그만 못살게 굴라며 저를 혼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제 생일날이었어요. 아내가 차려준 밥상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밥도 제대로 못 들고 반찬도 못 집어 먹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밥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내는 저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더군요. 제발 작작 좀 해. 당신 눈 안 보인다고 나한테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거야? 나도 이제 당신 수발 드는 거 지긋지긋해. 죽고 싶은 건지 살고 싶은 건지 당신 마음대로 해. 다음날 아내는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전 눈도 잃고 직장도 잃고 아내도 잃은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아내는 이미 절 떠날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건지 다음날 집으로 우편물 하나가 왔는데 그건 바로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낸 것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라는 우편물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며 제 아파트 명의를 아내에게 이전해 주었었는데 아내는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고 짐을 싸서 절 떠난 거였죠. 저와 어머니는 그런 아내를 괘씸해하며 함께 아내 욕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안 봤는데 며느리가 어쩜 이럴 수 있니? 너도 하루빨리 정신 차려서 보란듯이 잘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아내가 떠난 후에 더욱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고 그저 죽고만 싶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자살 시도를 했죠. 어머니가 마트에 장 보러 가신 틈에 목을 메어도 보았고 잠들기 전 수면제 수십 알을 삼켜도 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나중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니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시작했고 술을 끊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이미 중독이 심한 상태여서 끊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지만 죽는 것보단 쉽겠다라는 생각으로 끊어냈습니다. 그리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끝없이 고민했어요. 짐승같이 살던 제가 좀 사람다워질 쯤 어머니께서 맹학교에 다녀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하시더군요. 그 후로 저는 맹학교에 다니며 의료 전문 학사를 취득하고 안마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안마사로 취업 후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평탄했던 인생에 경고 없이 찾아온 불행 그리고 힘든 나날을 이겨낸 시간들이 떠오르며 감정이 복박쳐 오르더군요. 사장님도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며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날 즈음 어머니께서 안마 시술소를 직접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돈이 남아있지 않을 텐데 직접 운영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통장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자금이라며 이걸로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안마 시술소를 운영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 입소문도 좋게 나서 단골 손님도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시간에 손님 한 분이 들어오더군요. 저는 벽을 더듬으며 그 손님을 방으로 안내한 후 베드에 눕혀 안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흐느끼며 울더군요. 저는 제가 안마를 너무 아프게 해서 우는 줄 알고 당황하며 연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 손님이 일어나는 듯 하더니 저를 와라 끌어안았어요. 왜 이러시냐며 당황하며 그 손님을 떼어내려는데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많이 힘들었지? 그건 바로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녀를 보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순간 화가 치밀더군요.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나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이제 내가 돈 좀 버니까 내가 필요해진 거야? 당장 나가. 당신 같은 여자 아내로 둔 적 없어. 그때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진수야, 그동안 우리 집 먹고 살 수 있었던 거 다 유미 덕분이야. 너한테 맹학교에 가보라고 한 것도 이 가게 차려준 것도 전부 유미 생각이었어. 그동안 엄마랑 유미랑은 연락하면서 지냈어. 그날 유미가 짐 싸서 나갈 거라는 것도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다. 너 정신 차리게 하려고 엄마랑 유미랑 같이 널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거야.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는데 눈물이 자꾸만 나왔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당신한테 상처 주고 말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미안해. 아내의 말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군요. 알고 보니 아내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던 날 아내 회사도 경영이 힘들어져서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 집담보 대출을 받아 집 한 채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와 공부방 운영에 매진했고 그곳에서 나오는 수입의 대부분을 어머니 통장에 입금했다더군요. 이런 사실을 저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점점 망가져가는 모습에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남편을 떠나면 분명 달라질 거라고 믿었다네요. 당신 자살 시도했다는 소식 듣고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 다시 돌아갈까 100번도 더 고민했어. 그런데 계속 버티고 또 버티길 잘했다. 당신 이렇게 살아줘서 고마워. 사실은 그동안 아내가 제 곁을 떠났다는 사실에 늘 마음의 상처를 품고 살았습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서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고 나니 열렸던 상처가 닫히는 기분이 들더군요. 여보, 그동안 내가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 사실 당신이 나 버리고 떠날까봐 무서웠어. 이제 우리 같이 살자. 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 저는 그날 가족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의 상처도 모두 씻겨 내려간 듯 했죠. 나중에 아내가 말하길 제가 자리 잡을 때까지 안 나타날 생각이었다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너무 잘해줘서 빨리 만날 수 있었다더군요. 만약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지금까지 사람 구실 못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눈앞이 아찔합니다. 지금은 아내와 한 집에서 같이 살며 예전 신혼 때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아내가 운영하는 공부방은 너무 잘 돼서 매달 정원이 다 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담보 대출도 금방 갚고 제 가게 차리는 비용까지 만들 수 있었다네요. 똑 부러지는 아내는 사막에 혼자 놔둬도 살아남을 것 같은 강인한 사람입니다. 그런 아내도 그 시절 이야기할 때면 울컥하는지 눈시울이 붉어지곤 하네요. 남몰래 눈물 흘리며 열심히 살아온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희 부부는 웃기도 울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내가 임신을 해서 곧 막달이에요. 우리의 아이가 태어나면 비록 얼굴은 볼 수 없지만 하루라도 빨리 아기를 만나고 싶습니다. 사건 사고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평범하고 평탄했던 제 인생에 벼락 같은 사건이 생겼던 것처럼요. 하지만 가족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렇게 다시 살아가는 저도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여보, 당신이 내 아내여서 정말 고마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친구의 소개로 3대3 미팅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만난 쑥맥 의대생과 눈이 맞아 5년간 길고 긴 연애를 했고 행복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제 남편은 정말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무슨 케이크 진짜 맛있다고 말하면 그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 만날 때 사다 주곤 했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연애하다가 자주 싸운다고 하던데 저는 그와 다퉈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항상 절 위해주고 제게 모든 것을 맞춰주는 천사였거든요. 그와 사귀는 동안은 제가 세상에 중심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연애가 길어지다 보니 그와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양가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고 결혼식장도 호텔 예식으로 예약을 했죠. 상견례 날 뵌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의 옷무새도 체크해주고 식사할 때 반찬도
숟가락 위에 놓아주며 무척 잘 챙겨주시더군요. 예비 남편의 말로는 예비 시어머니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분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해도 누나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걸 해주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예비 남편을 의사로 만들기까지 아들의 학원 시간표는 물론이고 하루 공부 계획표까지 전부 플랜을 짜주셨다고 해요. 한마디로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관리하셨던 거죠. 물론 남편 본인의 노력도 있겠지만 어머님의 노력도 대단하셨던 걸로 봐서는 보통 시어머니는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의사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어요. 혼수로 30평대 아파트와 외제차를 구입해 줄 것을 요구하셨고 예단비는 1억에 호텔 예식 비용을 모두 저희 친정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희 엄마는 사돈 어른이 아들 갖고 장사하는 기분이 든다며 못마땅해 하셨지만 딸 결혼을 망칠 순 없기에 시댁에서 원하는 대로 조용히 예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되었고 저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쩐지 그는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인데 표정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웃지도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결혼식을 진행하길래 저는 그가 긴장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신혼여행에서는 얼굴도 편안해 보이고 즐겁고 신나하더라고요. 신혼여행이 끝나고 나자 우리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학교 교사여서 학교로 출근을 했고 남편은 대학 병원으로 출근을 했어요. 가끔 시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전화통화를 하면 뜬금없이 저더러 절대로 일을 그만두지 말라고 얘기하시고는 끊곤 하시더라고요. 원래부터도 계속 일할 생각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전화까지 해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게 정말 불쾌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자기 아들이 일해서 번 돈으로 편하게 집에서 쉬면서 놀고 먹지 말라는 의미로 들렸거든요. 그렇게 신혼생활 6개월쯤이 흘렀을까요? 결혼 후 그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저에게 시큰둥하고 자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차갑게 대했어요. 여느 레지던트들처럼 제 남편도 하루하루를 무척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이 대학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원에서 잔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잦아지곤 했죠. 어느 날은 며칠을 안 들어오길래 제가 그의 속옷과 옷가지들을 챙겨서 그가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병원 1층 로비에 와 있으니 혹시 지금 내려올 수 있냐고 전화를 했죠. 그리고 잠시 후 나타난 남편은 누가 저를 보기라도 할까봐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옷이 담긴 쇼핑백만 낚아챈 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빨리 가 라고만 하고 휙 가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뭔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애써 내 착각일 거라는 생각만 하려고 했어요. 다른 교수님들 계시니까 눈치 보느라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내가 남편에게 뒷전이다 싶은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저는 주말에는 일을 쉬기 때문에 집에서 밀린 집안일을 끝내놓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가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 이 시간에 웬일이야 하고 말을 거는데 그는 말없이 자신의 서재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리더군요. 갑작스러운 귀가에 들어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의 방 앞에서 노크를 하며 무슨 일이냐며 문 좀 열어보라고 했고 남편은 지금 혼자 있고 싶으니 자기를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시간이 좀 필요한가 보다 생각하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워했죠. 나중에 병원에서 저에게로 연락이 왔고 알고 보니 그가 병원 생활에 지쳐서 병원을 뛰쳐나온 거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남편이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그에게도 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였죠.
저는 그가 방에서 나올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 주었고 그를 잘 다독여 주었어요. 다음날 그는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프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쯤 또 그가 병원을 탈출했고 점점 탈출하는 빈도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도 자주 병원을 뛰쳐나오니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저희 친정에서 그에게 병원을 차려주길 바래서 저러는 건가 싶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이 부유한 편이었거든요. 신랑에게 저희 집 재산에 대해 일일이 말한 적은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저에게 잠깐 자신에게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고 하더군요. 저는 날벼락 맞듯이 남편에게 별거 통보를 받았네요. 그래, 많이 힘들어서 그렇겠지. 그를 이해해주자. 그의 이상 행동들을 참 많이도 참아주었습니다. 저는 친정에 가서 며칠을 부모님과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결혼한 딸이 친정집에 머무르니 부모님 뵐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엄마는 제가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잘 보듬어 주셨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저에게 남편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해서 연락을 해봤더니 답이 없더군요. 그렇게 친정집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남편이 연락도 잘 되지 않자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출근을 위해 옷가지들도 더 챙겨올 겸 신혼집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일하는 중인지 집에 없더군요. 서재방에 놓여있는 컴퓨터를 바라보다 아무 생각 없이 컴퓨터를 켜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컴퓨터를 잘 하지 않는데 그날 왠지 저도 모르게 컴퓨터에 눈이 가더라고요. 저는 컴퓨터를 이곳저곳 클릭하다가 못 보던 폴더가 보이길래 열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엔 너무나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 속에는 누드 차림의 여자와 남편이 호텔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잔뜩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한 여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여자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에 있는 여자들과 있던 장소가 하나같이 다 다른 걸로 보아서는 남편은 제가 없는 동안 원나잇을 하고 다녔던 것 같더라고요. 그 사진들을 보는데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떨려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이러려고 내게 별거를 하자고 했던 거란 생각이 들자 배신감에 눈물도 나고 화도 났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떨리는 손으로 재빨리 그 사진들을 제 메일로 전송시켰어요. 그리고 곧이어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후다닥 컴퓨터를 껐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더니 네가 왜 여기 있냐며 차갑게 물었고 저는 쌀쌀 맞은 남편의 말투에 눌려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어? 내가 왜 내 집에도 못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있으면 딴 여자들이랑 바람 피우는데 방해라도 되나 보지? 컴퓨터에 증거를 아주 고스란히 올려놨더라. 덕분에 이혼 진행은 쉬워지겠어. 조만간 이혼서를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준비해놔. 너 설마 내 컴퓨터 뒤졌냐? 왜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 뭐? 남의 물건? 그래, 이 컴퓨터는 오빠가 사온 거니까 이제 남의 물건 맞네. 근데 여기 우리 아빠가 사준 내 집이야. 오빠나 남의 집에 있지 말고 당장 나가지 그래? 그리고 내가 싫어져서 이혼하고 싶은 거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냐? 나 속이고 뒤에 몰래 창녀 같은 애들 만나고 다니면서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들지 말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멀쩡한 의사들이 욕먹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자신은 이혼할 생각은 없다며 이건 잠깐 스트레스 푸느라 호기심에 몇 번 그런 거라고 바람 피운 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더군요.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없이 변명만 하는 뻔뻔한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처음부터 병원 차려준다는 말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너네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면 이렇게 밖으로 나돌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고. 뭐?
오빠 진짜 어이없네.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오빠가 저질스럽게 몸 굴리고 다닌 주제에 병원을 차려달라고? 오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어.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어요. 부모님들도 남편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저도 이날 참 많이 울었네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자랑 결혼을 했을까? 연애를 짧게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5년간 본인 성격을 꼭꼭 숨기고 있다가 결혼하고 돌변할 수 있을까? 사람 참 무섭다. 이런 생각들만 났습니다. 정말 연애하는 동안엔 너무나 자상했던 사람이어서 결혼 후에 이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내에게 무심하고 병원 일에 무책임하고 뒤로는 몰래 원나잇을 즐기는 남자라니요. 이 일을 겪고 나니 결혼식 날 그의 표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결혼하자곤 했지만 결혼 후 자기 하고 싶은 건 못하고 발목 잡힐 것 같아서 내심 걱정하는 그런 찌질남의 표정이었던 것 같네요. 저의 부모님들은 그와의 이혼을 적극 찬성하셨고 저도 더 이상 저런 변태 원나잇 남편과는 인생을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기로 마음 먹은 후 시어머니께 남편의 원나잇 사진을 보내고 전화를 해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자기 아들 잘못을 감싸시는지. 예, 의사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면 머리도 좀 식힐 겸 그럴 수도 있지. 넌 겨우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이혼을 한 해 만에 시어머니한테 천하질이니? 그리고 애초에 네가 내조를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게다가 우리 민준이가 너한테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다는데 넌 굳이 신혼집에 들어가서 이 사단을 내니? 엄연히 따지면 네 잘못도 있는 것 같구나. 라고 하시는데 전화통화 내내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어머님, 잘못이라뇨.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저 민준씨가 혼자 있고 싶다고 해서 제 집에서 나와서 친정집에 머물러주는 배려도 해줬고요. 일 때문에 바쁘다며 집에 안 들어오는 것도 실은 내색 한 번 안 했어요. 게다가 맞벌이 하면서 남편 집안일 한번 시켜본 적 없다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 매일 밤 남자 갈아치워가며 잠자리 한 적도 없거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머니, 실성하셨어요?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데 시어머니의 욕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더라고요. 온몸이 떨려 더는 전화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에게도 전해줬고 그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왜 자기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모전자전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 한마디 없이 자기 부모님한테 그 사진을 뿌렸다는 게 몹시도 화가 났나 봅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괘씸하네요. 그 후로 저희는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또 고성이 오고 갔네요. 너, 우리 민준이가 벌어온 월급 한 푼도 빼지 말고 가져와. 그 돈 다 썼는데? 다 써서 한 푼도 없어요. 넌 의사 월급이 그게 얼만데 그걸 다 썼다는 거야. 의사 월급 그게 뭐 얼마나 한다고. 아무튼 다 써서 한 푼도 없다고요. 억울하시면 소송 거시면 되잖아요. 이게 따박따박 어디서 말 대답이야? 됐고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네요. 시어머니도 이것저것 알아보셨는지 더 이상 연락이 없더라고요. 변호사 써봐야 변호사 비용만 나가고 건질 게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더 이상 남편 월급을 가져오란 소리는 안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혼집에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러 간 날 시어머니가 딱 버티고 소파에 앉아있더군요. 시어머니가 무슨 일로 여기 오셨나 했더니 저에게 여기 있는 물건 하나도 못 가져가니까 손끝 하나 건들지 말고 나가라! 라며 엄포를 놓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요구한 예단대로 제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30평대 아파트였고
신혼살림도 고가의 가구와 가전으로 채워놓은 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손끝 하나 대지 말라니 어이가 없더군요. 아주머니, 여기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시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당장 나가시죠. 잊으셨나 본데 이 집, 가전 가구, 심지어 남편이 타고 나간 차까지 전부 제 명의예요. 그 사람한테도 차 갖다 놓으라고 했으니까 그리 하세요. 그리고 아주머니, 뻔뻔한 건 알았는데 이렇게 구질구질한 사람인 줄은 몰랐네요. 나중에 이혼 준비하다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는 그 집과 차를 공동 명의로 사주신 건 줄 아셨나봐요. 아무튼 그날 저는 제 옷가지와 친구들에게 선물 받은 물건들 몇 개만 챙겨서 나왔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약 1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그렇게 저희는 갈라섰고 그 후로 저는 하는 일도 더 잘 되고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었죠. 그러다 부모님이 미리 증여해 주신 현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고 그걸로 돈을 좀 벌게 되었어요. 큰 수익을 벌게 된 저는 부동산에 올인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여러 채를 굴리다 보니 어느 순간 평생을 놀아도 먹고 살 정도로 돈을 벌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제가 부동산으로 수익을 보는 걸 보시더니 저에게 투자 감각이 있다며 투자를 많이 해주셨고 부모님 재산도 원래 많았지만 더 많이 불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강남에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어요. 물론 부모님의 지원이 있긴 했지만 제가 스스로 이렇게 큰 성과를 이뤄낸 것에 스스로 대견했네요. 저는 임대를 주며 건물 관리를 주로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주변 건물주들과의 모임을 종종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도 강남에 건물을 갖고 있었고 이걸 주업으로 삼고 있더군요. 그와 함께 투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관심사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아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와 연애하면서 이혼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애는 해도 또 누군가와 결혼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에게 사실을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귄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어렵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제게 고백할 게 있다며 사실은 자기가 이혼남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저도 그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한 집의 딸과 결혼을 했대요. 그녀가 그와 결혼하자마자 명품 옷과 가방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돈을 물 쓰듯이 썼다고 합니다. 하루는 와이프 이름으로 건물을 매수하려고 와이프의 통장을 오픈했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네요. 모아둔 돈은 한 푼도 없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찍힌 통장을 보고 와이프를 추궁하니 친정집이 어려워 도와드리느라 돈을 좀 썼다고 했는데 그 돈이 무려 5억이 넘는 돈이었대요. 그 후로도 1억을 더 달라고 하기에 처가댁에 전화를 드렸더니 자기네는 자네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없다고 무슨 소리냐며 황당해 하더래요. 알고 보니 그의 와이프가 도박에 빠져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때마다 마이너스 통장을 쓴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도박에서 헤어나오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해봤지만 와이프는 정신을 못 차리고 심한 도박 중독에 걸려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씁쓸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후엔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남자친구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우리 둘 다 한 번씩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거라며 오히려 지금은 감사한 생각이 든다고 하더군요. 저희 둘은 서로의 과거를 털어놓고 오히려 더 사이가 돈독해졌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시부모님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고 저희 부모님도 듬직한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저희 둘은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그렇게 쌍둥이 아기가 태어났고 저는 육아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병원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 함께 참석했으면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병원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 그곳 사람들에게 손자들을 자랑하고 싶으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의 손주들 사랑이 무척 크셨거든요. 매일 지인들에게 사진으로만 보여주시다가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나 봐요.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고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 초대장에는 땡땡 병원 이사장 김도진이라고 아버님의 성함이 쓰여 있었어요. 저는 아버님이 병원 이사장님이신 건 미처 몰랐는데 그날 집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 물으니 땡땡 병원 이사장이시고 이번에 10주년 행사를 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더군요. 며칠이 지나 땡땡 병원 10주년 행사날이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챙겨서 시부모님과 함께 호텔에 마련된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단상에 올라가 10주년 축하 연설을 하시고 저희는 예약석에 앉아서 아버님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었죠. 저는 쌍둥이 아이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첫째가 뛰어다니다가 한 의사와 부딪혀서 그분 옷에 음료수를 잔뜩 쏟고 말았어요. 그분께 죄송하다 인사드리려고 얼굴을 보는데 그건 다름 아닌 제 전남편이더군요. 제 전남편도 저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며 말을 걸더라고요. 네가 여기엔 웬일이야? 우리 시아버지가 땡땡병원 이사장님이시거든. 오늘 병원 10주년 행사라고 해서 온 거야. 네가 어떻게 이사장님 아들이랑 결혼을 했어?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더라. 그래서 나 강남에 건물까지 사게 됐어. 건물주 모임에서 만난 게 내 남편이고 그때 남편이 옆으로 와서 전 남편과 인사를 시켰죠. 제 남편은 그가 전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좀 놀라는 눈치였지만 보란듯이 제 어깨를 감싸 안더군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남편은 제 전 남편에게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산다 뭐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 후 남편은 제 전 남편에 대해 알아보았나 봐요. 지인들을 통해 들은 사실로는 전 남편이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엄청 예쁜 간호사와 결혼을 했는데 그 간호사가 다른 의사와 바람이 나서 애를 떠넘기고는 집을 나갔다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남편은 퇴근 후 집 나간 와이프를 찾으러 다닌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병원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조만간 사직서를 쓸 것 같다는 이야기가 의사들 사이에 돈다고 했습니다. 저랑 같이 살 때 문란한 행동으로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저랑 헤어지고 나서 자기랑 똑같은 여자를 만나서 힘들게 산다는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제가 딱히 그 사람에게 복수할 마음은 없었지만 저는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 남편에게 복수하는 것 같아 과거의 상처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계신가요? 지금 가진 곳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저는 현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줄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